이렇게 금융의 지식이 해박하신 분들도 뇌동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판단을 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전문가 분들도 뇌동매매를 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은 말할 필요가 크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뇌동매매 하지 않고 이 코인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10년 후 100배호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는 다소 좀 자극적이고 다소 좀 거창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투자에 다들 관심 많으시죠? 투자에 성공하는 비법이 있어요. 이 블래시라고 하는데요. 아까 잠깐 지나갔어요. 이게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buy low and sell high입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으면은 여러분 다 부자가 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죠, 투자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냥 어려워서 투자자들이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반대로 하세요. 이렇게 시장이 달아오르면 다들 막 영끌하고 적금도 다 해지해서 막 다 몰려오시잖아요. 그러다가 시장이 하락하면은 다 그냥 이제 도망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들 마찬가지예요. 이게 워낙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무섭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죠. 어떻게 하면 이 블래시를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차트라고 하잖아요. 차트를 막 열심히 공부하고 직접 실전 투자를 해보는 거죠.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트레이딩이 또 너무 어려워요. 이게 제가 주변에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 뭐 몇천만 원으로 수십억 벌었다 이런 분들을 주변에 몇몇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쭤보면은 이 선천적인 감각이 확실히 좀 남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좀 대범함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야수의 심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대부분은 야수의 심장을 못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 무섭잖아요. 내 재산을 1억, 2억 투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죠. 블래시를 못해도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연구를 한 게 이 장기 투자, 자산 배분, 그리고 적립식 투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이 차트를 좀 잘 못 봐도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 내용은요, 대부분은 2번입니다. 2번에 집중을 해서 이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우리 이 암호화폐의 실제 내재 가치, 이 암호화폐가 진짜로 10년 후에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10년 후 100배호를 암호화폐 투자의 저자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총 6권의 책을 썼고요. 주업은 저는 뭐 전문 투자자는 아니고 컨텐츠 제작을 주로 이제 주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수익들을 이제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을 투자, 자본소득으로 연결해서 어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전업 투자자가 되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저는 안 드리고요. 본인의 정말 하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그 수익들을 장기 투자로 연결을 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총 6가지 얘기들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근데 이제 이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책에서 서문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랑 이제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굴지의 금융계 대기업에서 굉장히 직급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시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투자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여쭤봤죠.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냐 여쭤봤더니 전혀 제가 모르는 종목들에 다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디에 투자하냐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부터 나와야 정상인데 전혀 모르는 걸 다 투자를 하셔서 제가 여쭤봤죠. 이 코인들 용도가 뭐냐 여쭤봤더니 모른대요. 전혀 모른대요.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투자를 했냐고 여쭤보니까 회사 후임이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그 후임은 이제 곧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코인들 중에서 무려 3개가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가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후임의 운명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 이후에는. 근데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금융의 지식에 해박하신 분들도 뇌동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판단을 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전문가 분들도 뇌동매매를 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은 말할 필요가 크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뇌동매매 하지 않고 이 코인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시장에 들어오시면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투자를 하시기가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다들 뭐 비트코인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비트코인이 왜 가치를 가지고 아직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암호화폐도 가치평가가 가능할까? 그럼 우리는 이 암호화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거고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플랫폼 암호화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 암호화폐는 뭐냐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플랫폼이에요.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요. 그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로 플랫폼 암호화폐예요. 근데 만약에 10년 후까지 성장을 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암호화폐를 굳이 분류상으로 꼽자면 플랫폼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렇게 다 했는데도 너무 어렵다. 이거는 아직도 판단 기준을 모르겠다. 그럼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 있죠. 뭐 VC들,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은 뭐 전문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트렌드라든지 그 자산 배분 적립 투자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자, 그 강의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신 지식이 좀 차이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좀 큰 그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데 암호화폐는 사행성 자산이다. 아니면 투기 자산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겠죠. 블록체인은 뭐냐면 이 말 그대로 블록을 체인처럼 쭉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블록이 체인처럼 붙어 있다라고 해서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블록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시간 동안 거래된 내역을 담고 있는 거래 장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비트코인은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새로 생겨서 체인 뒤에 계속 붙여 나가거든요. 그러면 10분 동안의 비트코인 내역이 블록 하나에 담기고 그 다음 내역이 그 다음 블록, 그 다음 블록 이렇게 쭉 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 블록체인은 하나의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컴퓨터, 가령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5,000대 가량의 컴퓨터가 이걸 나눠 담고 있어요. 이 컴퓨터들을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거든요. 이 노드들이 이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탈중앙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 서버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행동들을 하는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서버 하나에 넣어놓으면 될 거를 굳이 뭐하러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놓느냐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알려면은 우리가 2008년도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자,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무슨 일이 있었죠? 금융위기. 맞습니다.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융위기 때 어떤 일들이 행해졌냐 하면 그 영화 빅쇼트에 보면 이렇게 되게 잘 나오는데 이렇게 어떤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신뢰도가 없는, 이렇게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막 대출을 막 해준 거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을 다시 채권 상품으로 다시 막 팔았어요. 파생 상품으로. 그렇게 해서 밑은 계속 무너져 가는데 금융기관들은 그걸 돈을 벌려고 자꾸 그런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금융위기가 오니까 은행들은 또 이제 국가는 어떤 걸 했냐 하면은 미국 정부가 이 금융기관을 살리려고 달러를 막 풀어낸 거죠.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 돈들이 전부 다 자산으로 몰려간 거예요. 금융기관을 살리려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더 커진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훨씬 더 부자가 되고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거는 너무나 잘못됐다. 이렇게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우리가 금융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기관이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노드라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린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암호화폐예요. 자, 그렇게 컴퓨터를 다 뿌렸는데 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려면은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그걸 컴퓨팅 파워라고 하죠. 엄청난 그 컴퓨터의 그 CPU 파워들이 필요한데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전기를 소모하냐면 폴란드가 1년 동안 소모하는 전력, 폴란드 유럽에서는 작은 나라죠. 그 전력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전기를 1년에 소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누가 공짜로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떠받쳐주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정말 전 세계적인 자산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국가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 그게 많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디커플링도 일어나게 됐고요. 이 루블화가 굉장히 폭락을 했죠. 루블화가 왜 폭락을 했냐면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 전산망에서 배제가 되니까 루블화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이걸 빨리 달러로 바꾸려고 간 거예요. 근데 달러로 다 바꿀 수가 없죠.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그 규모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뭘로 바꿨냐 하면 비트코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국제 송금의 벽도 많이 무너뜨렸어요.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는 그냥 개인 지갑으로 자유롭게 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송금 스위프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자유롭게 다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도와준 거죠. 그리고 인터넷만 연결되면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론 머스크한테 스타링크를 열어달라고 했더니 이게 가능해진 거죠. 인터넷 하나의 힘으로.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많이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가치를 가지냐? 그거는 5가지 이유입니다.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서 유일하게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탈중앙화와 보안성이 가장 높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2017년, 18년도에 우리 불장이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웠는데 그때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개인이었어요. 2030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가격을 올렸다면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증명이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비트코인은 이 시장의 기축통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장의 상승이 시작되면 무조건 비트코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비트코인부터 먼저, 비트코인이 가장 나중에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느냐? 크게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시장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이 지표들이 굳건하게 받쳐주면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해시레이트라는 건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해시레이트? 이게 해시레이트가 뭐냐면 이 암호화폐는 채굴기가 채굴을 하거든요. 근데 그 채굴기가 많이 동원이 될수록 해시레이트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높다는 거는 사람들이 채굴자들이 열심히 채굴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시장이 아무리 하락해도 채굴자들이 채굴을 계속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시장이 여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자, 근데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채굴기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채굴자들끼리 경쟁이 치열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채굴의 난이도가 높아져요.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조정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10분에 하나씩 블록을 생성해야 되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은 얘네가 난이도를 조절해가지고 경쟁을 갖다 더 막 점화시켜줘요. 그렇게 되면
난이도가 높은 상태에서 태어났을수록 굉장히 비싸게 태어난 비트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여전히 높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라는 거예요. 이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점유율이 높을수록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막 하락한 지점 보이시죠? 여기 굉장히 하락을 했어요. 이때가 불장이었어요. 불장이 되면 사람들이 수익을 높이려고 비트코인에 투자 안 하고 전부 다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시장은 폭락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내려간다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들은 좀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또 있어요. 크립토 퀀트라는 데 가시면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온체인 데이터는 이런 거예요. 이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은 고래거든요. 고래는 돈이 많은 투자자들이에요. 그 일반 투자자를 우리가 개미라고 하잖아요. 반대말이죠. 근데 이 고래들이 거래소에다가 비트코인을 많이 넣어놨어요. 거래소. 뭐 예를 들어서 업비트라든지 뭐 빗썸이라든지 거래소에 막 본인들의 코인을 보냈다. 그거는 곧 팔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클릭 한 번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래들이 만약에 온체인 데이터가 높아져요. 거래소의 이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이 파란색 곡선이 높아지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리 상승해도 이제 위험한 거예요. 조만간 고래들이 매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가격이 아무리 하락을 해도 고래들이 이 거래소에서 본인들 개인 지갑으로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 4가지의 지표를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상승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을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캐시우드. 그리고 이분들은 윙클보스 형제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그 페이스북 창업자 그 마크 저커버그의 1대1 그린 영화 중에서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 쌍둥이 형제들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윙클보스 형제예요.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원래 처음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크 저커버그가 훔쳐갔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고 결국 이분들이 승소까지는 아니지만 합의를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어디다 투자를 했냐? 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엄청난 부자예요. 지금 뭐 세계 뭐 손가락까지는 아니지만 뭐 몇백 대 부자 들어갈 정도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일찍 알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다들 잘 사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불려요. 금이랑 비슷하게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용도로 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리고 이거는 작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멀어졌어요. 그래서 앞에 그 두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만약에 금과 같은 지위까지 올라가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런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지금부터 10배에서 20배는 거뜬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어쨌든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재 가치라는 게 확실해요. 그걸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영어로는 부르는데 그걸 이제 보면은 뭐 그 회사가 얼마나 매출을 올리고 뭐 영업이익을 올리고 얼마나 부채가 있으며 그걸 통해서 뭐 PER이나 PSR도 산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가치가 향후 언제 얼마까지 오르는지 뭐 적정 주가도 뭐 알 수 있죠. 현금 흐름 할인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제공해 준 사이트가 있긴 해요. 근데 이 보시면 이게 아시겠지만 여기 이더리움이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이더리움을 비롯한 몇몇 코인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PER이나 PSR을 산출하는 게 의미가 현재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이 가치를 접근을 해야 되냐 하면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바로 프로젝트의 완성도와 그리고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 이 2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2가지는 뭐 따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얘기를 하면은 좀 의심을 하세요.
이 암호화폐가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호화폐 얘기만 나오면 다들 커뮤니티를 주목하라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왜 커뮤니티를 주목해야 되냐 하면은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 우리가 종이돈이 왜 가치가 있을까요? 종이돈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정부에서 이게 돈이야 하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를 믿는 거예요. 아, 정부에서 돈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돈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탈중앙화 되면은 그걸 인정해 줄 곳이 없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커뮤니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의 완성도는 또 어떻게 보느냐. 한 5가지 정도의 가이드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이 프로젝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문제. 두 번째는 그러면 문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문제들을 그러면 어떤 팀이 해결하려고 하는가. 네 번째는 커뮤니티는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5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을 그려보시면 돼요. 이 토큰 이코노미는 뭐냐 하면 새로운 경제 생태계예요. 자, 토큰이라는 거는 코인과 거의 비슷한 말인데 발행되는 암호화폐죠. 이 암호화폐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경제 네트워크. 거기에 가장 요즘에 떠오르는 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암호화폐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요한 이유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혹시 요 3개 정답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 건 없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금융거래를 탈중앙화해서 개인 간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거래였죠. 금융거래 중심의 1세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모든 산업에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1, 2세대 암호화폐가 너무 느려서 거래에는 너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승부할 테야 라고 한 게 솔라나입니다. 그게 3가지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가 어떤 문제를 처음에 제기를 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해결책을 강구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백서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데 이 백서와 웹사이트와 커뮤니티 혹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어 버렸고 뭐 어떤 체인은 플랫폼이 너무 느리니까 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이드 체인을 만들 거야. 뭐 이렇게 나온 프로젝트도 있고 또 어떤 프로젝트는 플랫폼은 너무 거창하다. 차라리 특정한 앱을 만들어서 이걸 해결하겠다. 뭐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어떤 거는 유명한 핵 인싸들이 다 끌어들여서 마케팅으로 승부를 하겠다. 뭐 이런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이 해결법에 접근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백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팀이 문제를 풀고 있는가. 제가 그 10월 달에 또 새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을 이제 5명이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혼자 쓸 수 없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모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VC에서 투자하시는 회사 대표님도 계시고 NFT 회사 대표님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 저보다 역량이 뛰어나시니까 늘 여쭤보거든요. 아니 VC들은 도대체 뭘 보고 투자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이걸 말씀하세요. 어떤 팀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가. 이거는 벤처 캐피탈들이 스타트업 회사 투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결국은 이 멤버,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팀 멤버들이 어떤 이력과 활동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파트너들을 가지고 어떤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어떻게 커뮤니티를 구성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어디서 확인하는지 제가 여기 다 적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게 카데나라는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설립자들의 이력이 미국의 가장 큰 은행이에요. JP 모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여기 고문으로 계신 분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비트코인 백서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리신 분이에요. 스튜어트 하버라는 분인데 엄청난 분들이 만들었다.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그러고 나서 파트너는 또 어떤 회사들이 있는가?
엄청 쟁쟁하죠. 뭐 JP 모건, 휴렛 패커드 뭐 엄청 쟁쟁한 회사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개발 능력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사의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 같은 데서 이렇게 보안감사 리포트나 이런 것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개발 현황을 공유하는 곳이 GitHub라는 곳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이 GitHub에서 얼마나 많은 커밋들이 있었나,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어떤 수정들, 로그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 커뮤니티의 완성도를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커뮤니티에 직접 방문해 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텔레그램이 제일 메인 커뮤니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스코드로 많이 넘어왔어요. 디스코드 들어가 보시면 근데 다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경험하지 않더라도 여기 보시면 멤버 수들이 있잖아요. 프로젝트들끼리 멤버 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지지를 하는지를 확인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들어가서 분위기를 느껴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솔라나 커뮤니티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리고 벤처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중요하게 보는 건 어떤 분들이 지지하는가. 이분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뭐 초특급 핵 인사들이에요. 이 모르는 분 없으시죠? 누구죠? 네,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 별명이 도지파더거든요. 도지코인을 너무 많이 밀어줘서 도지파더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일론 머스크 덕분에 시가총액 20위 내에서 거의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요. 도지코인이 사람들이 막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도지코인이 뭐 앞으로 얼마나 더 가치가 올라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사용성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난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냥 개발자들이 이미지도 보시면 장난스럽잖아요. 근데 도지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밀어주니까 커뮤니티가 먼저 생기고 이후에 사용성이 생겨서 시가총액이 높아진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흔한 패턴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 비탈릭 부테린이 어떤 프로젝트에 뭐 고문으로 참여했다, 아니면은 뭐 높게 평가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 코인은 떡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그 평가 하나로도 떡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뽀글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분이에요. 뽀글이 형님인데 이분 샘 뱅크먼 프라이드라는 분이 지금 최근에 포브스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순위 발표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5위 거래소가 FTX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근데 그 거래소의 대표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VC,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를 창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솔라나 코인을 막 밀어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작년 한 해 동안 10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계속 봐야 되고 이걸 확인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트위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과정들은 다 우리가 뭘 얻기 위한 거였냐면 이 토큰 이코노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토큰 이코노미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좀 복잡해 보이시죠? 근데 이게 진짜 기본적인 로직은 되게 간단해서 한번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뒤에 다른 플랫폼 암호화폐들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이 있어요. 이더리움 메인넷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네트워크의 개념입니다. 메인넷, 그러니까 독립된 네트워크. 근데 거기에는 두 개의 주체가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채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용자들은 말 그대로 이 플랫폼 위에서 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개발자나 이런 분들도 다 사용자예요. 어디서든 이 플랫폼에서 자료를 하나라도 전송하는 순간 다 사용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뭐 토큰을 전송한다거나 뭐 NFT를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스왑 거래를 한다거나 뭐 스테이킹을 거래하든 뭐든지 다 사용자가 돼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게 바로 가스피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가스피가 너무 높죠. 너무 비싸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피를 이더리움 메인넷이 가지고 있다가 채굴자들에게 보상으로 나눠주게 돼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잘 돌아갈수록 보상도 커지고 계속해서 이 흐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더리움 메인넷은 이 수수료 중에 또 일부를 소각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의 가치는 높아지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들을 판단할 때 핵심은 뭐냐면 이 사용자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새로운 D앱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사용자가 얼마나 늘어나서 많은 이용들이 생기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어쨌든 요 흐름을 아시면 다른 플랫폼 네트워크들도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암호화폐까지 이해를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가서 대화하셔도 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암호화폐를 고르실 때 이 암호화폐가 근본 코인이냐 아니면 잡코인이냐 이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암호화폐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및 거래용 암호화폐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원래 목적은 이렇게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비트코인은 거래가 아니라 자산의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의 개념이 됐고, 이 플랫폼 암호화폐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유틸리티 암호화폐는 뭐냐면 플랫폼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생태계를 만들어준 거죠. 그럼 이 생태계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태어나는 서비스들이 유틸리티예요. 그래서 요거는 코인이라고 안 부르고 보통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11위부터 20위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20위까지 랭킹에서 어떤 암호화폐가 제일 많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부동의 1위는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인데 여기 2위 이더리움부터 해서 여기 제가 표시를 못했는데 4위 BNB 코인도 플랫폼 암호화폐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이 4개가 다 플랫폼 암호화폐예요. 자, 그리고 뒤에 3개가 플랫폼 암호화폐죠. 그러니까 총 20개 중에서 9개가 플랫폼 암호화폐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게 벌써 좀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 20위 중에서 또 나머지가 중요한데 여기 테더라는 거 보이시죠? 3위. 테더, 그리고 USDC 5위,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이낸스 USD라고 하는 11위, 그리고 14 테라 USD, 그리고 밑에 다이, 요 18위, 요 5개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20위까지 상위권을 정리를 해보니까 플랫폼 암호화폐가 9개가 들어가고 스테이블 코인이 5개가 들어간 거예요. 무려 14개, 15개가 이걸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개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장에서는 이 2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사실은 레이어 1이라고 하는데 이 경쟁이 되게 치열했어요. 왜냐하면 다들 플랫폼을 만들어서 뭔가 이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데 이 프로젝트들이 엄청난 경쟁을 벌여서 5가지가 작년에 거의 탑티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바이낸스 코인, 테라,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요 5개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플랫폼 암호화폐예요. 근데 이거는 뭐 내년 이맘때가 되면 또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의 변화는 1년의 변화가 다른 시장에 거의 10년에 해당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가 있고요. 근데 2티어 코인들도 웬만큼 결정이 됐어요.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카르다노, 폴리곤, 폴카다, 코스모스가 거의 아까 말씀드린 그 코인들을 바짝 뒤쫓고 있는데 성격이 좀 다들 달라요. 이 폴카닷이나 코스모스는 올해 아마 가장 많이 부각될 코인으로 거론이 되는데 그 이유가 이 2개를 크로스체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요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폴리곤이라고 하는 건 또 레이어 2 솔루션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이 코인들이 올해 또 주목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순위 정도 되는 데에서 한 요 정도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의 플랫폼을 이해를 하시면요. 시가총액 탑 100위에 있는 플랫폼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습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메인넷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더리움 메인넷 말씀을 드렸죠. 이 메인넷은 뭐냐면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 독립된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본인들이 만든 이 암호화폐를 이 기축통화로 사용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돈이 흐르겠죠. 그리고 블록을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부동산으로 비유하면 자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이 있는 거죠. 근데 메인넷이 없으면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 집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내 집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냥 다 내 집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비유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저기 시골 오지에서 자가로 살고 싶으신가요? 이거를 고민하면 돼요. 서울이죠. 이게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 메인넷은 굉장히 시장이 뜨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유동인구가 많고 막 새로운 서비스들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해당되는 거예요, 메인넷은. 근데 아무나 메인넷을 만들었는데 사람 하나도 없고 팔이 날리고 이러면 메인넷 만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가로 사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메인넷들이 다 그렇게 만들지 않고 잘 나가는 메인넷들 몇 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메인넷들만 지금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이 메인넷 중에서 압도적인 대장은 이더리움인 거죠. 자, 그래서 자체 메인넷이 있으면 코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리고 자체 메인넷 없이 이더리움 같은 데서 새들어 사는 그런 암호화폐는 우리가 토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 좀 복잡해 보이실 텐데요. 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블록체인 설명드릴 때 블록체인은 블록을 연결한 거고 블록을 뒤에 하나씩 붙여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록을 붙이려면 아무렇게나 붙일 수가 없어요. 블록을 붙이려면 전제 조건이 앞에 거래가 완전하게 정확한 거래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를 모든 노드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 이 거래는 정확하게 문제 없다. 이걸 해주는 게 바로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걸 하려고 막 전기세를 엄청 쏟으면서 컴퓨터를 돌린 거죠. 그래서 작업 증명, 노가다는 거예요. 작업 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 전기세를 많이 먹으니까 환경 오염도 되고 너무 소모가 크다 해서 그냥 돈으로 좀 해결하자. 이렇게 한 게 바로 지분 증명입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원래 이 작업 증명이었는데 2.0부터는 지분 증명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지분 증명까지 했는데 아, 그래도 너무 소모가 크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대표자들 뽑아서 대표자들끼리 합의시킬까? 라고 한 게 위임 지분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로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빠르겠어요? 얘가 제일 빠르겠죠. 왜냐면 대표자들 몇 명이서 합의를 하면 끝. 이거는 돈 낸 사람들끼리 합의하면 끝. 이건 컴퓨터를 엄청 돌려야 되니까 이게 가장 느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1, 레이어 2까지 이제 이론적인 건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요.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블록체인 플랫폼은 다 레이어 1입니다. 레이어 1은 그냥 제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비스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에 비유를 하시면 되냐면 안드로이드와 iOS에 비유를 하시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운영체제거든요. 혹시 여러분 애니팡이라는 게임 기억하세요? 애니팡. 처음에 우리 스마트폰 보급이 됐을 때 애니팡이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죠. 근데 요즘에 애니팡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죠. 서비스는 그런 거예요. 서비스는 유행을 타고 그 소멸 시기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20년, 리니지 같은 그런 게임들은 굉장히 드문 게임이고 대부분은 소멸이 되는데 지금 안드로이드와 iOS는 여전히 건재하죠. 여전히 돈을 많이 벌어요. 구글 전체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주는 게 안드로이드 그 구글 플레이고 애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암호화폐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태어날수록 플랫폼 암호화폐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이 레이어 2라는 거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레이어 1이 이제 이더리움으로 뭔가 일을 처리하려고 했더니 너무 느린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블록 계산 자체를 너무 작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느리고 그에 비해서 수수료가 비싸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느려 터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등장한 게 바로 레이어 2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요. 그 플랫폼 암호화폐를 볼 때는 요 세 가지만 확인을 하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릴레마에서 이제 트리는 세 가지 명제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근데 이 세 가지를 어떤 플랫폼 암호화폐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게 이 트릴레마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이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성은 퍼포먼스거든요. 이 플랫폼이 얼마나 속도가 빠른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거고, 밑에 시큐리티는 보안성, 얼마나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있는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은 탈중앙화, 탈중앙화가 얼마나 높은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도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없고 정말 많으면 두 개, 보통은 하나, 아니면 하나도 만족 못 시키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축을요,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시큐리티와 디센트럴라이제이션과 스케일러빌리티를 이제 서로 양분해서 보시면 돼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일 끝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노드의 숫자가 많아요. 노드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노드가 많을수록 탈중앙화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많을수록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럼 탈중앙화가 높아지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보안성도 높아지겠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합의를 해야 돼요. 전부 다 이 거래 맞냐? 막 이걸 다 확인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럼 속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큐리티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높을수록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신에 속도를 높이면 이 두 개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트릴레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그 플랫폼 암호화폐 속도를 비교하는 걸 우리 보통 TPS라고 하거든요. Transaction per Second라고 해서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TPS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른 거예요. 보시면 솔라나와 테라가 굉장히 높고 이더리움은 15밖에 안 돼요. 뭐 비교도 안 되는 속도 차이죠. 근데 물론 이거는 그냥 본인들이 최적화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 거여서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훨씬 느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노드 수를 보세요. TPS는 얘네가 제일 빠르고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적지만 노드 수는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우리가 직접 판단을 해야 돼요. 속도를 중요하게 할 것이냐, 탈중앙화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자, 그 다음에 GitHub 커밋수는 아까 프로젝트 평가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높을수록 개발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년간 가격 상승률. 속도가 빠른 프로젝트들이 좀 성장률이 높았더라고요. 보시면 솔라나 테라가 지난 1년 동안 100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작년 한 해 동안 100배 상승한 종목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0년에 100배는 사실은 뭐 과장된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제목 처음에 보여줬을 때 제가 사람들한테 보여드리니까 좀 걱정을 했어요. 너무 어그로가 심한 것 같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10년에 100배밖에 안 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보수적인 제목을 지었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정도로 너무 흔하게 100배가 올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디파이에서 토탈 밸류 락드라는 게 있어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묶여 있는가. 여기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탑 티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뭐 디파이 라마나 디파이 펄스 같은 사이트에서 이 TV에 얼마나 많은 돈이 이 시스템에 묶여져 있는지를 보시면은 이 시스템의 미래를 확실하게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솔라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작년에 100배 오른 두 개, 솔라나랑 테라, 이 두 가지만 좀 자세하게, 뭐 되게 자세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솔라나는요, 그냥 속도의 모든 스탯을 몰빵을 했습니다. 우리는 탈중앙화, 보안성 이런 건 일단 제껴놓고 속도의 모든 걸 올인하겠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고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15인데 65,000이라고 본인들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폴리곤이라는 얘는 레이어 2예요. 이 레이어 2는 나온 목적이 뭐냐면 애초부터 속도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더리움이 속도가 느리니까 우리가 그걸 해결해 줄게 하고 나온 게 폴리곤인데 그거보다 더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나는 모든 스펙을 속도에 몰빵했다. 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속도가 2600이에요. 본인들이 65,000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 운영되는 건 한 2600, 보통 이 정도에서 운영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솔라나의 문제는 뭐냐면 노드의 문제예요. 탈중앙화가 났다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 이제 사이트 가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노드는 현재 한 15,000개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이더리움은 한 5,000개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근데 솔라나는 몇 개냐면 1,600개, 1,500개 정도거든요. 그만큼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노드 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탈중앙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안성도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한 번도 해킹을 당하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만 솔라나는
아이고, 2번이나 시스템이 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무려 17시간 동안 다운되면서 사람들에게 좀 많은 실망감을 줬죠. 그리고 이 탈중앙화가 또 낮은 이유가 그 노드들 한 1500개 노드 중에서 20개 노드가 거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중앙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토큰을 분배할 때도 50% 가까이를 인사이더들, 그러니까 내부자들이나 초기 투자자들에게 다 배분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프로젝트는 탈중앙성과 안정성에서는 일단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솔라나가 굉장히 굳건하게 버티고 작년에 100배 상승한 이유는 거대한 생태계예요. 이게 2020년 4월에 나왔고 본격적인 프로젝트는 작년에 1년 동안 거의 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준 거죠. 그리고 요즘에 대세가 NFT잖아요. NFT 시장의 압도적인 강자는 이더리움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쓰는 오픈시도 이더리움 기반의 NFT 거래소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계속 뺏어오고 있어요. 이더리움 점유율이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95%였어요. 압도적이었죠. 근데 그걸 올해 이 짧은 기간에 15%를 뺏겼고 지금도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가는 이 길목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를 2개를 꼽자면 이더리움과 솔라나라고 보통은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솔라나가 현재 부각되고 있다. 자, 이번에 이제 테라인데요. 테라도 작년에 100배 이상 올랐죠. 테라를 이해하시려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혹시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다들 혹시 들어보셨죠?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이 암호화폐의 가장 큰 문제가 변동성이에요. 뭐 하루아침에 뭐 몇십 프로씩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거래를 하려니까 너무 변동성이 커서 돈으로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은 안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달러에 그 가격을 계속해서 맞추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다 1달러예요. 보이시죠? 모두 다 가격은 1달러입니다. 거의. 이렇게 맞춰서 이 달러 대신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들이 다 달랐어요. 크게 3가지인데 처음에 나온 암호화폐들은 법정화폐를 담보로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100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면 100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달러를 사놓은 만큼만 발행하면 달러와 가치가 정확하게 연동이 되죠. 그렇게 연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패깅을 했고 보유한 달러만큼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때문에 은행의 감사를 매년마다 매 분기마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탈중앙화된 이 네트워크인데 중앙화된 법정화폐와 연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온 게 암호화폐 담보 방식, 다이라는 방식이 나온 겁니다. 이더리움을 담보로 놓고요.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률을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공급과 맞춰내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한 방법이 이제 다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이 알고리즘 기반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프로젝트예요. 테라, 이게 티켓몬스터 만든 그 신현성 대표가 만든 프로젝트인데 많은 분들이 한국 코인이라고 하면 좀 신뢰를 덜 하세요. 보통 김치 코인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좀 비하해서 부르거든요. 근본이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한국 코인들이 사행성이 좀 많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코인은 세계 전체 랭킹에서도 거의 뭐 최상위권의 그런 순위를 유지하고 있죠. 자,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 수요에 따라서 공급량을 계속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자, 오늘 강의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약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알고리즘이거든요. 자, 이 신현성 대표랑 권도영 대표라고 둘 다 티켓몬스터 출신인데 두 사람이 생각을 한 건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진짜 광범위하게 이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이 암호화폐 생태계만에 머물지 않고 이거를 정말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진짜 활용성 높은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테라를 그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이거를 뭐 얼마나 많이 사요? 몇 조치의 달러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새로운 토큰을 하나 만들어서 서로 둘끼리 한번 이렇게 수요 공급으로 가치를 맞춰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테라를 만들면서 루나라는 코인을 같이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테라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돼요. 얘는 무조건 1달러. 무조건 1달러여야 되고
루나 같은 경우는 가치가 올라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쵸? 이건 자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 시스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테라가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거나 수요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라를 별로 안 쓰게 돼요. 그러면 테라의 가치는 당연히 1달러보다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내려갈 수밖에 없으면 이 시스템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이 하락한 테라를, 가격이 떨어진 테라를 원래 가격의 루나로 교환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요가 좀 필요하지만 어쨌든 테라의 가치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차익 거래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0.9에서 1, 0.1의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테라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라를 막 사가지고 루나랑 바꾸는 거죠. 그럼 테라를 막 샀기 때문에 테라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대신에 단점은 있습니다. 루나는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테라 시스템이 지향하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테라를 되게 많이 쓴 거예요. 그러면 테라가 1.1로 올라가고 루나는 원래 1달러일 거 아니에요. 그럼 1.1달러로 된 이거를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를 상승한 테라를 루나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테라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루나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테라는 가치가 1달러로 맞춰지면서 가치가 하락하면서 맞춰지지만 루나는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이런 로직에 의해서 작년 한 해 동안 100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그만큼 테라 생태계가 엄청나게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테라 시스템의 이용자가 늘면 테라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건 루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이 시스템 전체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테라 루나의 핵심은 이 앵커라는 프로토콜과 미러라는 프로토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그냥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앵커 프로토콜이 또 인기가 좋은 게 UST라는 아까 전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넣어두면은 이자를 20% 줬어요. 지금도 아마 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이용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합성자산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건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제 테라 생태계가 굉장히 거대하게 역시나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테라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자, 다들 괜찮으시죠? 앞에 내용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좀 이제 지금부터는 좀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뭐 굉장히 가벼운 얘기들을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뭐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레이어 1 플랫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 이렇게 강세면 이더리움 빼고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 분들은 늘 하나만 된다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맥시멀리스트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근데 대세는 그게 아닙니다. 대세는 모두가 차이는 있겠지만 다양한 체인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바로 크로스 체인이라는 프로젝트예요. 크로스 체인은 뭐냐면 이 모든 플랫폼들을 연결해주는 프로젝트예요. 그게 가령 이런 거죠.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쵸? 미국이 잘 산다고 해서 전 세계가 미국으로 통합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여러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대신에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죠. 이 플랫폼도 똑같습니다. 이더리움을 중간에 놓고 수많은 플랫폼들이 생겨나서 이더리움을 미국처럼 삼아서 그렇게 연동을 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나온 게 크로스체인인데요. 요 기술적인 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뒤에 말씀드릴 게 많아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코스모스 그리고 폴카닷 요게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이 올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대세죠. 왜냐하면 이게 블록체인을 이제 연결하는 인터넷의 시대가 올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랫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코인 개코라는 사이트 아시죠? 코인 마켓캡이랑 코인 개코라는 사이트가 코인 사이트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코인 개코 가셔가지고 카테고리라는 이 탭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뒀어요. 에코시스템을.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부터 뭐 폴리곤도 있고 아발란체도 있고 다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면 이제 향후 어떤 프로젝트들이 성장할지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봐도 너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좀 다른 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저를 포함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내부자들에 의해서 인사이더라고 하죠. 그분들이 중요한 정보들을 독점하세요. 어쩔 수 없이. 특히나 이 암호화폐 시장은 더 그런 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 이 내부자나 좀 잘 나가는 분들이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평가 기관들의 등급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책에서는 플립사이드 크립토라는 그 사이트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최근에 보니까 문을 닫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등급이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와서 이게 코인마켓캡이나 아니면 쟁글 같은 사이트에 가시면 필요한 그런 정보들 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급이 최소한 뭐 A 근처는 가는 코인들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 등급이 뭐 C나 D다 이러면 장기 투자로는 거리가 없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냥 단타를 치시는 용도 정도로만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유명한 크립토 펀드는 다 모아놨어요. 대표적인 크립토 펀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판테라 엄청 유명하고요. 그 A16G라고 엄청 유명해요. 그리고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뭐 그레이스케일 같은 자산운용사들, 그리고 뭐 우리나라 해시드도 있죠. 이런 그 회사들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이게 본인들 포트폴리오를 다 공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는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고려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죠. 그냥 구글에 가셔서 탑 VC, 뭐 VC 탑 20, 크립토 펀드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보시면 대표적으로 그레이스케일 제가 공개를 해뒀는데 이렇게 본인들 포트폴리오를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지금 다 최상위권에 있는 거죠. 그냥 기관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따라서 사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의 회사에서 담고 있는 거를 이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엑셀로 정리하시면 좋아요. 정리해서 중복이 많은 프로젝트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사리 보고서는 이제 유료로 제공을 하는데 작년 3분기에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많이 담겼나 봤더니 여기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폴카닷이 많고 니어 프로토콜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가는 거죠. 뭐 테라도 있고 다 유명한 거죠. 여기 솔라나도 보이고요. 결국은 이런 회사들이 많이 담은 프로젝트가 다 장기적으로 잘 됐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엄청난 그런 자금력을 동원해서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일단 고려를 하자라는 거죠. 그 장기 투자는 그리고 무조건 이런 코인들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은 좀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1조 이상의 자금이 묶여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최소한의 기준을 한 50위 정도로 보거든요. 시가총액 50위. 정말 뭔가 진보적으로 잡았을 때는 한 탑 100 정도로 보셔야 되고 50위, 30위, 20위 이렇게 순위가 높을수록 포트폴리오에 보유한 양이 많으셔야 돼요.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단기 투자는 이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량과 유통량은 그냥 제가 그냥 책에 적어 놓은 거여서 해놓은 건데요. 가령 유통량과 공급량을 비교했을 때 이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다 유통이 된 거죠. 근데 플로우는 보시면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96%가 시장에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하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공급량이 아무리 많아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은 무한 발행이에요. 공급량이 아무리 많아도 사용성이 그것보다 많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사용성은 없는데 발행만 막 해댄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한국 프로젝트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짜 많아요. 아무 용도 없으면서 발행만 계속해서 내부자들이 돈을 먹고 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에서 이제 업비트에서 그런 코인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급등을 한다고 보면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개미들이 올라타죠. 올라타면은 다 던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만 하지 않으시면 적어도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큰 손해를 볼 일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올해부터 해서 올해 내년 정도까지 트렌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의 핵심 키워드를 웹 3.0이라고 많이들 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웹 3.0.
이 웹 3.0이 뭐냐면 이제 웹 1.0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웹 1.0은 그냥 리드예요. 읽을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90년대 홈페이지들이 정보성 글만 있었잖아요. 그렇게 가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게 1.0이에요. 그 웹 2.0은 뭐냐 하면은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올리고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웹 2.0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모델들인 거죠. 가령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만들면 광고비를 주잖아요. 그게 이제 최고의 수익 구조인 거예요. 웹 2.0에서는. 그 웹 3.0은 뭐냐면 이걸 다 소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너십. 자, 이게 어떤 개념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가 유튜브 책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튜브 책을 썼는데 유튜브 운영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이 갑자기 유튜브의 정책 변화 때문에 하루아침에 수익이 급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실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열심히 만들어서 올렸는데 정책이 갑자기 제가 어린이용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어린이들에게는 광고를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정책이 하나 나오면서 갑자기 수익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페이스북도 그래요. 옛날 페이스북 게임들이 막 엄청 호황을 누렸는데 정책 변화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안 된 거죠. 그거는 굉장히 불합리하죠.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근데 웹 3.0은 그런 걸 없애는 거예요. 이 정책을 만들 때는 모두가 동의해야 돼요. 그게 바로 거버넌스라는 거예요. 거버넌스의 측면이 강화가 돼서 내가 일방적인 플랫폼 정책에 절대 휘둘리지 않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광고 집행할 때 뭘 가져가는지 아시죠? 우리의 개인정보를 다 가져가요. 개인정보를 통해서 다 추천 매칭을 해주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게 내 개인정보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다 팔아먹고 그걸로 본인들이 커진 거잖아요. 그게 빅테크들이 다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이건 뭐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웹 2.0은 나쁜 거다. 아니, 나쁜 거라기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는 옳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리니지 게임을 할 때 칼 하나에 막 1,000만 원씩 주고 사는 분들이 있으세요. 칼 하나 1,000만 원, 100만 원짜리 옛날에 진짜 많이 샀었어요. 근데 그거를 샀을 때 이 칼을 내가 밖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그냥 리니지 게임에서만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리니지 게임이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닙니다. 여기 게임들은요, 상호 운영성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그냥 내 지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지 게임이 망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 칼은 내 거예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너십이 극대화된 거예요. 이건 결국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은 메타버스로 가는 그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데 웹 3.0은 엄청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오롯이 내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 가상의 공간이지만 그거는 내 거여야 돼요. 이 물건이 내 거인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NFT예요. NFT가 non-fungible 토큰이라는 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 의미는 이게 유일하게 내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이 그냥 내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게 많이 부각이 됐냐면 이 PFP라고 해요. 프로필 픽처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죠? 이 BAYC,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 그리고 크립토펑크, 아니면 뭐 메타콩즈 이런 프로젝트들 하나에 뭐 몇 억씩 다 하는 프로젝트들이에요. 이 그림 한 장에 몇 억짜리예요, 다. 어떤 건 몇십억짜리도 있고요, 몇백억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과도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이 비플레이 작품들, 디지털 작품들 이런 구도들이 현재까지의 NFT 트렌드였다면 이제 올해는 훨씬 더 확장될 거란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웹 3.0과 연결해서 P2E 게임도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엔터테인먼트, 가령 그 두나무랑 하이브가 BTS 가지고 그 NFT 프로젝트들, IP 산업들 연결한 것도 있고, 뭐 패션도 제가 책 같이 쓰시는 분도 이제 패션 NFT 발행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들 연계해서 새로운 산업들을 계속 묶어내는 거예요. 그럼 패션을 묶어내면 이게 그냥 NFT로만 발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들에 있는 뭐 패션쇼라든지 아니면 이런 패션 브랜드들을 다 묶어내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NFT는 뭐냐면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NFT도 계속해서 부흥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뭐 공통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올해 또 부각되는 게 다오라는 게 있어요. 다오는 이 탈중앙화 자율형 조직, 뭐 탈중앙화 자율 조직 이렇게 불려요. 이거는 이 회사, 기존의 회사라는 구조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옛날에는 사장님이 했잖아요. 사장님이 야 까라면 까 이거였는데 지금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정해진 규칙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자율화된 커뮤니티 형태이고 그리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서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탈중앙화라고 하는 건요. 이게 변화를 만드는 거죠.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거예요. 은행을 디파이라는 서비스가 대체를 하고요. 게임을 NFT나 P2E가 그리고 회사나 기업을 DAO가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허황된 얘기로 들릴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곧 다가올 실현 가능한 미래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느냐 마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어떤 사행성 자산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투자 자산도 아니고 이거는 결국 이 산업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올 미래가 정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미래들을 믿는다면은 뭐 소량 투자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기존의 자산들,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자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관여할 수 없는 문제죠. 지금 다오도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인베스트먼트 다오라고 해서 같이 힘을 모아 뭉쳐가지고 같이 벤처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술가들 모아가지고 예술품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 프로토콜 다오는 디파이예요. 디파이를 같이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소셜 다오라고 해서 뭐 팬토큰 같은 거. 요즘에 뭐 스포츠 팀들도 다 토큰 발행하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한국에 좀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이걸 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 헌법 초안이 경매에 올라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올라오니까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를 했겠죠. 근데 컨스티튜션 다오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모아가지고 이걸 사서 같이 공동으로 이 미국의 헌법을 공유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전했어요. 근데 결과는 실패를 했는데 그게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약간 본떠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간송미술관에서 경매 2점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정우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국내에서 이더리움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클레이튼 만든 그 그라운드엑스 대표님이랑 같이 우리도 그러면 사람들이 같이 모아서 간송의 그 작품을 우리가 공동으로 보유하자라고 해서 국보다오를 한 거죠. 그래서 클레이튼을 모아가지고 이 방법도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클레이튼 2만 개를 모아서 이 2만 명이 공동으로 이걸 보유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는 했어요. 성공은 못 했는데 이거는 실패와 성공의 문제보다는 정말 엄청 큰 가치를 보여준 거죠. 다오라는 게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그냥 수익 외에도 어떤 걸 도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또 그림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파이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디파이는 이제 여기서 금융을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죠. 그냥 본인들 그냥 가지고 있는 토큰을 거래소에 넣어두지 말고 탈중앙화 거래소나 아니면은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를 해놓으면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자를 받고 이제 계속해서 그 코인 수량을 공짜로 늘려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예치와 대출, 내 걸 이렇게 넣어두고 이제 내 코인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 수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것들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서 제 책에 소개해 놨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이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디파이도 이제 진화를 또 하고 있어요. 올해는 디파이 2.0이 나와서 새로운 또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디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자가 많이 주는 대로 계속해서 또 몰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토콜의 안정성이 또 위협을 받거든요. 그래서 디파이 2.0은 이제 프로토콜의 장기적 방향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 제공 방식을 좀 바꾼 거예요. 이것도 이제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말씀드리기엔 조금 지금은 약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결론은 이런 거죠. 트렌드를 알면요.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앞서갈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거죠. 블래시, buy low and sell high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쌀 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차트상의 쌀 때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에요. 차트에서 가장 좋은 지점, 뭐 지지점이나 저항선을 뭐 보고서 뭐 그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트렌드를 앞서가고 그 산업이 다가올 미래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결론인데요. 사실 제 책 제목이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해서 여러분들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제가 알려드릴까? 혹시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 분들이 네, 계실까 좀 걱정되는데 예, 사실은 저는 이렇게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이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00배우를 암호화폐는요 진짜 극소수예요. 그리고 그게 향후 계속해서 100배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산을 배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차트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산을 배분하고 적립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요즘에 좀 결론을 얻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선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1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을 만한 암호화폐입니다. 10년을 유지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지금 시점에서 비교적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려면 이 두 개예요. 그 외에 정말 조심스럽게 추가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나나 루나, 바이낸스 코인 요 정도가 들어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하는데 거기에서 뭔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코인들은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비중을 많이 해놓으세요. 기본적으로 한 60, 70% 이상은 해놓으시고 나머지 30%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잣대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서 좋은 코인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접근 방법이 좋냐면 뭐 바닥이나 천정을 찾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클 때는 그걸 찾을 수 있지만 변동성이 작으면 오히려 못 찾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유튜브에서 이게 단타 투자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랑 이제 제가 최근에 만나서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요즘은 단타를 안 치고 딴 걸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타 투자자들도 지금은 재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른 것들 더 많이 벌 수 있는 NFT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씩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적립식으로 조금씩 모아가면서 이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면은 향후에 이제 가치가 다시 상승할 때 아마 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환이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0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작업 증명이고 이제 2.0 마무리가 되면 완전히 지분 증명으로 갈아타고 거기에 뭐 좀 기술적인 얘기지만 샤딩이라고 해서 뭐 비콘 체인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이더리움의 이론상의 계산은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수수료가 절감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여전히 가치를 높게 보는 이유는 이더리움이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느려도 여전히 이더리움을 사용하세요. 그거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소요해도 이더리움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 자체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체인이 대부분 중간 연결고리가 다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에 있는 토큰들, 왜냐하면 이더리움에 거의 대부분의 앱들의 토큰이 거기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더리움에 있는 토큰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이슈예요. 그러니까 크로체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거점, 중간 전략 허브는 이더리움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책을 쓴다는 기준으로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내용은 반드시 책으로 내겠다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다른 분들 책을 거의 다 읽어요. 거의 나온 책들 거의 다 읽어보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좀 깊이 알려주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계속 많이 보죠.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매일 하는 거는 이렇게 신문을 보는 거죠. 코인 전문지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데스크나 코인텔레그래프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책에도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냥 계속 서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론을 공부할 수 있고 흐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 투자의 방향성들을 좀 나름 정리를 할 수 있죠. 근데 뭐 저도 그렇게 해도 늘 어려워요. 근데 왜냐하면 이 기술이 너무 빨라서 조금만 이 부분에 이렇게 관심을 덜 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언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순식간에 뭐 갑자기 막 뭔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테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1조를 이제 투자를 받았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생기면 또 혼자서 막 역주행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뉴스들이 빠르게 확인하지 못하면 사실은 영문을 모르는 거죠.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시황들 그걸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